네,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그냥 시작할게요. 네, 첫 시간이라서 자 이제 2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이제 최동진 평가사고 자기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점을 이제 처음 이제 푸신 분들도 있을 텐데, 100점에 100번을 좀 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문제 난이도도 좀 올라갔고, 네. 2기 그리고 3기, 4기는 이제 아예 또 새로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에 대한 간편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차 구성하는 거, 문제 분석하는 과정, 그거를 좀 복기를 많이 하시고, 내용적인 측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동차이신 분들은 사실 암기까지는 병행이 힘드실 거고, 유예이신 분들은 최소한 답안에 나오는 의의 있죠? 의의 정도는 암기를 좀 병행을 슬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일단 문제 구성을 했고, 오늘 답안을 다 보고 왔는데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꽈락이에요, 그냥. 예. 근데 그거에 뭐 익숙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실 거고, 4기를 목표로 해서 꽈락을 안 나오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점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건 점수는 좀 짜고, 작년 이제 이론 대량 꽈락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좀 보수적으로 나갈 거고, 그래서 제 거 점수를 기준으로 꽈락을 넘었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 꽈락 맞을 위험은 좀 덜 하실 거예요. 실제 작년에 좀 입증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평 시간이 전달하는 거에 비해서, 전달할 양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약간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전달 드릴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략이 먼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4321로 제가 다 구성을 해서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적용을 하실 때도 10점짜리 문제를 가장 먼저 좀 접근을 하시고, 목차 구성을 한 다음에 종이 치자마자 10점을 바로 작성을 하셔서 5분 이내로 작성 완료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문제 2기부터는 이제 사례형 문제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건데, 사례형 문제에서의 핵심은 사안 포섭이에요. 예, 사안 포섭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에 그치시면 안 되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연결 지어서 쓰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1, 2, 3, 4번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강평 순서는 그냥 문제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형식, 첫 시간이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설명하고 논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설명하시오는 서설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결어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서랑 결로 하셔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형식이 이론을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이론 교수님들이 보통 쓰는 형식이니까 맞춰 써주는 게 좋겠죠. 논하는 문제가 껴있으면 서론, 결론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의 목차는 물음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물음별로. 기본적인 형식이 이게 갖춰져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그 단과에서는 제가 서랑 결 쓰는 것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 여유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분석을 하실 때는 첫 번째 문제 분석에서, 자, 이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배점의 균형이에요. 배점의 균형성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어본 걸 써야 돼요. 채점평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인데, 물어보지 않은 내용에 관련해서 관련한 내용을 다 작성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배점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한 의의를 모두 쓰는 연습은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의의들, 걔네들을 본문에서 보여줄지 아니면 서에서 보여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논리의 일관성이에요. 이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본문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결어나 결론에서 자기가 쓴 것처럼 표시를 한 답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할 때 목차에 대한 구성은 이 배점의 균형성에 철저히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차의 구성은. 그래서 첫 번째 서술어가 첫 번째 가장 큰 목차의 기준이에요. 대목차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서술어다. 두 번째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목적어를 다시 말하면 얘는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에 배점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제일 안 되는데, 배점을 많이 쓰라는 얘기는 목차가 한 개라도 더 많아야 돼요. 한 개라도. 물어보지 않은 내용으로, 즉 제일 대표적인 여러 관련 개념이나 의의들로 답안을 먼저 채워넣고 나머지 내용을 조그맣게 서술하시는 답안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지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있겠죠. 순서는 이렇게. 그래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자 목차를 잡으시고, 그 안에서 목적어, 물음에 따라서 아라비아 목차를 잡고, 여기서 그 안에서 다시 반가로, 양가로, 이론에서는 반가로, 양가로 순으로 저는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이유는 이론 관련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셔서 그런 거예요. 법규에서는 양가로가 먼저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법규 교수님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 입장이다 보니까 채점하실 때 좀 편하게 채점을 하시라고 형식과 양식을 좀 맞춰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일단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분석을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보다 문제 분석, 그 다음에 제가 목차를 어떤 사고와 생각을 토대로 해서 목차 구성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시는데 복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죠? 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음 자체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서에서 먼저 생각을 하실 거는, 서를 쓰실 때는 첫 번째로는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를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구분 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먼저 나와야 되는 의의는 뭐예요? 구분 건물의 의의죠. 그죠? 구분 건물의 의의를 소물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직접 물어봤으면 그 본문에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서에다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답안 채점을 하다 보니까 구분 건물과 구분 소유 부동산과 구분 소유권과 구분 점포의 의의는 달라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물음은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점포의 의의는 쓸 필요가 없죠. 구분 소유권도 소물음 안에서 물어본 게 있으면 쓰셔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의의는 구분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 점포에 대한 내용들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자, 첫 번째 주어진 사안을 보면 목적을 줬죠. 특히 사례형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물음 안에서 관련한 내용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 놓고 봐서 머릿속으로 관련한 개념들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걸 연결 지으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특히 이론에서는 문제의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충 읽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문제에서 1번 문제만 하더라도 대거 논점 일탈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감정평가의 목적이 제목이죠. 그죠? 이거 기본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차를 봤으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내용을 구주장창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목적에 대한 답은 뭐예요? 여기 일반 거래죠? 이 평가는 감정평가 목적의 일반 거래구나, 시가참고용이구나.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층 규모라고 되어 있죠? 규모. 그죠? 규모와 관련해서 나중에 언급할 것들이 있는지를 나중에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선물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집합 건물이죠. 대상 물건은 집합 건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이 처음에 실무에서 여러분들의 기본적 사항의 대상물가 확정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론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그 안에서만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7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01호죠. 본건이에요. 이게 본건이죠. 이건 좀 대거 일탈자에 대부분 답안 작성에 수무름 2번에서 701호 거래 사례를 이용을 하는데, 거래 사례죠. 본건의 거래 사례예요. 본건의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수무름 2번은. 이따 가서 자세히 볼게요. 지금 이거는 대상 물건 자체가 701호다. 그죠? 그래서 지금 뒤로 넘어가야 되니까 본건이 701호, 그 다음에 11층 규모로 되어 있다. 목적은 일반 거래. 요거를 일단 확정을 해 놓고, 집합 건물의 이용 형태라고 되어 있죠. 본건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집합 건물의 이용 형태, 이용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신축한 지 5년이 경과한 집합 건물이다. 그죠? 그래도 5년 경과한 상태죠. 그죠? 집합 건물로 5년 경과한 거면 뭐 어떻게 보면 많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이긴 해요. 최근 거래 사례들이 많이 있거나 이러면 이거는 오래된 걸 수도 있고, 사례들이 많이 없다고 하면은 5년 자체로만 경과년수로 봤을 때는 신축에 가깝죠. 그죠? 집합 건물이고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해요. 자, 용도 지역이 나왔어요. 실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대부분 문제인데, 이론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심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이거를 같이 떠올리시고 무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은 법적 측면에서 사실 접근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심 상업 지역이다라는 거. 내용의 이용 상황들이 나오죠. 1층 상가, 학원, 사무실, 사우나실, 헬스클럽, 극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체가 지금 다 상업용이죠. 그죠? 집합 건물 전체 상가예요. 전체 상가. 그죠?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찾아야죠. 7층이죠. 그죠? 헬스클럽이에요. 헬스장, 상업용이다. 그죠? 이용 상황. 그 다음에 내용을 안에서 가서 보니까 3, 4, 7층이 두 개 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본건이 7층인데 1호, 2호 두 개 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용 면적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두 개 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유추해 봤을 때 크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자, 5층과 6층은 사우나 운영을 위한 추가 설비가 되어 있다. 추가 설비. 그러면 사우나를 평가를 할 때도 이 설비에 대한 보정 얘기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설비랑 관련하면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조달 원가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아, 비용이 많이 들었겠구나. 그죠? 8에서 11층은 지금 극장이죠. 극장은 층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극장, 뭐 CGV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영화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래가 될 때는 한 개 층고가 일반적인 형태의 거래 사례보다 얘네들은 가격이 낮아요. 예. 이유는 뭐겠어요? 용도 전환이 힘들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론에서 총론에서 어떻게 배웠었어요? 특수 목적 이용 부동산이라고 배우죠. 그죠?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로 극장, 그 다음에 공공청사 또는 교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영화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는 전환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예,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극장, 영화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게 아니다. 예. 층고 얘기가 있고, 자, 음향과 영상 역시 설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추가적인 설비가 있으니까 극장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담보 평가를 할 때 이런 음향이나 영상 설비에 대해서는 동산 담보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네, 이런 것들만 예를 들어서
극장에 최근에 뭐 그 자동 의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만 모아놔도 50억은 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서 그거를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사고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상가에 있고 지금 우리 거는 이제 헬스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설비 얘기들이 나오죠. 그럼 헬스장에서 설비 얘기도 한번 유출을 했어야 되죠. 그렇죠? 헬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평가에 그럼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집된 거래 사례의 내용이죠. 첫 번째, 자, 수집된 거래 사례로 동일 건물에 소재하는 4층의 402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앞에 거를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3층, 4층, 7층이 2개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많이 썼던 게 전위 면적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상 물건과 규모가 유사한 거죠. 그죠? 유사한 걸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2개호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는 조금 쓰고 하나는 크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2개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701호 피트니스 센터 본건 거래 사례, 본건 거래 사례. 예. 참고로 이 701호가 여기에 이제 본건 거래 사례가 하나 존재를 하고. 규모와 이제 유사성을 갖고 있는 402호의 거래 사례가 존재를 한다. 평가를 할 때, 사례 선정을 할 때 있을 거냐, 있을 거냐로 유도를 하게 지금 소모름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현업에서 평가할 때 본건 거래 사례 죽었다 깨나도 못 써요. 예, 절대 못 써요. 네, 심사도 안 나고 왜냐면 적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실관계를 주면서 함정을 유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답안 쓴 거는 여기에다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죠? 이건 두 번째 사안포서 파는 용도예요. 첫 번째는 이 논점은 본건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그 근거로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못 쓴다. 논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 문제는 쓰지 말라고 지금 내는 문제였어요. 그죠? 내용을 보시면 자 3년 전에 유치건이 신고된 상태죠. 잘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 잡은 것들을 보면 거래 사례의 요건과 관련해서 그래도 접근을 잘 해주시긴 했어요. 그죠? 실거래가 자 여기서 하나 더 거래 사례 요건을 검토를 하실 때. 지금 감칙 규정에는 실거래, 적정한 실거래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이거 아무도 언급 안 했어요. 감칙 제12조 2에 정의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 안에. 그래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얘를 의의를 써주실 때는 거래 사례의 의의를 쓰기보다는 감칙 제12조 2에 적정한 실거래가의 의의를 써주시면서 포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법상 정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가 유치권이 신고된 거죠. 그죠? 거래 사례가 신고된 거예요? 아니죠. 유치권이 신고된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적정하게 실거래가로 신고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 상태고. 두 번째, 최초 법사가의 50%에 낙찰이 됐어요.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유출을 해볼 때는 이 유치권과 관련해서 낙찰가가 좀 많이 떨어졌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1년 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뒤 실거래 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에서 신고가 됐다. 그죠? 신고가 된 거죠. 그죠? 본건 거래 사례가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언제? 1년 전에. 그죠? 걔가 시세의 70% 수준에서 신고됐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실거래가 신고에 되어 있는 거에 적정성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해요.
그럼 얘가 적정한지 아닌지 다른 내용들을 사실 살펴봐야 되는데 현업에서 그 평가를 실제 할 때는 다른 층의 다른 호수의 사례의 가격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본건이 시세 7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몰라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도 물론 부동산 경기와 상황을 약간 맞물려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70% 수준의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어요. 뭐 송파 이런 거 지금 막 6, 7억 25%씩 까이고 막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모르죠. 예, 적정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50%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된 것들도 있어요. 걔네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증여예요. 증여. 예, 증여세 관련해가지고 낮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시세 70% 수준에서 신고됐다고 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논리는 불합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보정할 수 있는 사례로 보시면 돼요. 70% 수준을 사정 보정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보정할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내용들을 가서 건드릴 거는 그러면 유치권, 그죠? 그 다음에 50%의 낙찰가, 그 다음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거를 일단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물음을 가서 볼게요. 자, 문제 분석부터 먼저 갑니다. 자, 10점. 소물음이 3개죠. 로마자, 목차로 잡으시면 돼요. 로마자 1번은 서술어를 보시고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논하시오죠? 그렇죠? 로마자 1번 목차는 서론이 되겠죠? 논하는 게 껴있으면 서론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물어본 거 설명하시오에서 물어본 거는 뭐예요? 목적어 물어본 거는 2가지죠. 특성, 평가 방법 2개를 물었어요. 10점이죠? 5점, 5점 써야죠. 똑같이 물었는데 하나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목차를 더 많이 잡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배점의 균형성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기 주어는 지금 구분 건물이죠? 그죠? 자, 10점짜리 목차를 잡을 때는 목차는 3개 또는 4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3개, 어떤 거는 4개예요. 왜 그러냐? 기준이 달라서 그래. 분류 기준이 예를 들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3개의 틀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죠? 물리적, 법적, 경제적. 근데 부동산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2개로 가는 게 좋겠죠.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나눠서 2개씩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성 목차 하나 잡고 평가 방법 3개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방법 3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 방법에서는 기본 점수는 다 먹겠죠. 특성에서 배점 하나를 통으로 날린 거예요. 점수가 더 떨어져요. 그죠?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만약에 3개짜리로 잡는다. 10점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의 쓰고 특성, 평가 방법 이렇게 3개 쓰면 끝나죠? 그죠? 주된 물음에 조금 더 배점이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 2개. 그러면 얘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서에다가 올리면 되겠죠. 왜? 다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차를 잡을 때 최소한 특성 2개, 평가 방법 2개. 예, 이 틀을 가져가야겠죠.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자, 첫 번째로 특성,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여기서 목차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배점을 먼저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거기 맞춰서 목차를 구조를 먼저 잡아놓고 그 이후에 내용을 따라서 껴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거는 뭐 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구조를 먼저 잡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죠?
기출문제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용어나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라고 했었죠. 그죠? 특성과 요건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요건으로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특성에서 얘는 구분 건물의 특성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죠. 그죠? 구분행위의 의사 표시는 특징이 아니라 요건이에요. 그죠? 네,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특징은 이론상 다른 얘기들이 다 뭐 가능해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얘기뿐만이 아니라 대지 사용권 그다음에 건물 부분을 일체로 거래하죠. 그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일체 거래나 일체 효용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쓰는 것보다 다른 특징을 반드시 써주는 게 좋아요. 뭐? 층별, 위치별, 효용. 얘는 쓰게 유도를 했어요. 어디서? 물음 3번에서. 물음 3번에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이 중요하니까 그거와 관련한 배점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럼 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목차 고민은 여기 일단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평가 방법이죠. 자, 평가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인데 그럼 얘를 두 개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예요. 목차를 두 개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칙 예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원칙, 그 다음에 다른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이라는 목차를 써서 원가법이랑 수입하는 법 쓰셔도 되고, 걔를 뭐 두 개로 나눠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예시 목차는 이렇게 안 썼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원칙과 예외로만. 이 문제에서 지금 예시 목차는 첫 번째가 관련 규정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가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원칙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내용에다만 원가법, 수익하는 법도 할 수 있다 언급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답은 역시 물음에 있어요. 거래사례죠. 물음 2번과 물음 3번에서 다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중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맞춰서. 이걸 보고 싶은 거니까. 그죠? 이건 변형 형태예요. 지금 예시 답안과 목차는. 이렇게만 쓰셔도 기본 점수는 다 가져가요. 그죠?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물어본 거, 여기서 거래 사례의 활용 가능성을 논하시오. 근데 이게 뭐예요? 본건이라고요. 본건. 이거를 놓친 답안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고 싶은 논점은 첫 번째, 본건 적용 가능하냐. 그렇죠? 그걸 첫 번째로 일단 논해야 될 거고,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죠. 그죠?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아니죠. 감정평가 방법 적용 시잖아요.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쓸 때 이 701호 본건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냐를 물어본 거라고요. 뭐겠어요? 검토 수단이죠. 합리성 검토 다 하잖아요. 합리성 검토 수단으로 본건의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그죠? 이거를 정확히 캐치한 답안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문제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701호 거래 사례네 이게 아니라 본건이 701호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지금 얘도 15점이죠. 그죠? 여기 안에서 아까 이제 사실관계가 주어졌던 이런 내용들, 이거를 여기다가 녹여 쓰면 되겠죠. 그죠? 녹여 쓸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본건이라고요. 본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 물어본 게 거래사의 이제 활용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15점이면 목차가 최소한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개로 지금 검토를 한 거예요. 두 개로. 그럼 어떻게 검토를 했냐? 일반적인 내용 하나, 사안 포섭 하나. 그렇죠? 사안 포섭이 반드시 필요해요. 사안에 있는 내용을 녹여 쓰려는 노력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목차만 2개로 나눴지 내용은 요 내용을 갖다 비슷하게 말만 바꿨어요. 그죠? 다르게 적용하실 줄 아셔요. 다르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차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요구가 되는 거고, 특히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본건과 관련해서 얘를 거래 사례로 쓸 수 있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거래 사례의 핵심은 비교 논리죠. 비교. 시장성에 기초해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본건을 비교하느냐, 즉 대체성을 가지고 얘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 답안을 한 것들이 본건인데 가치 형성의 비교를 할 때 비교치는 뭘로 나오겠어요? 다 1이죠. 그렇잖아요. 비교치는 놓게 된다고 하면.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요구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예시 답안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본건 자체는 이 대체성, 즉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의를 보면 같거나 유사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같거나를 좁게 해석을 하면 본건만 쓰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유사한 대체 논리를 가져다가 끌어쓰려면 본건은 적용이 힘들다. 대체성이 결핍된다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시 답안의 내용은.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첫 번째가 작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합리성의 검토 수단. 다른 방법을 적용을 할 때 이 거래 사례를 쓸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였고,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뭐예요?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사실관계 주어진 것들을 보면. 그 내용을 만들어 쓰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얽혀서 다 만들어 쓰시긴 했거든요. 근데 얘를 어디다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였어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기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 예시 답안을 가서 볼게요. 예시 답안 그 3쪽 가서 보시면, 자,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의를 여기다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 얘기를 쓴 거는 저는 여기서 포섭을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물건 요거를 포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의 이제 논리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목차를 활용을 한 거죠. 본건에 대해서 비교 논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의 평가 논리는 뭐냐? 시장성을 기준으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걸 따라서 유사성, 가치 형성의 비교치를 가지고 따라가게 될 건데, 사안의 경우를 그래서 지금 뽑아서 다르게 보여준 거죠. 사안 포섭을.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같거나 비슷한 물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본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비교 방식의 성립 논리인 대체성과 괴리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본건의 거래 사례는 그 활용이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쓴 거고요. 비중가액의 이제 검증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 그죠?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고 적정 금액으로서 실거래 가격이 신고가 되어 있다면 적정성 검토 수단으로 당연히 활용이 되겠죠.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본건에 대한 얘기, 사안 경우가 아니라. 왜냐? 당연히 적정한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의 통상성이나 시장 참가자의 행동 원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정이 된다. 근데 사안의 경우에 보시면 정상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원소유자의 금융신분 불안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자발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유치권이 권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됐고 경락 이후에 낮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핵심적인 게 일반적인 부동산 효용에 기초한 유연성이 아니라
인적 주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 거니까 얘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어렵다라고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가서 볼게요. 물음 3번. 물음 3번 가서 보시면 이것도 문제를 잘 보세요. 얘도 감정평가 방법 적용시죠. 거래사례 비교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만으로 해석해서 쓰신 답안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거래사례를 물어본 거. 물어본 게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유의점이죠. 유의점을 물어본 거예요. 유의점에 대해서 써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 거래사례를 활용할 경우라는 전제를 일단 하나 줬고, 두 번째 701호와의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의 산정을 위한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하기 위한이 아니라 층별 효용 비율 요거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례를 수집할 때 유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걔네들을 가지고 각각을 유의점을 검토를 하도록 낸 문제였어요. 그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층별, 위치별, 효용 각 그 지수들 있죠? 그게 뭐 터보층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 그거 말고 그러면 생각을 일단 해보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거래사례죠, 당연히. 이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고, 얘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 제가 예시 목차에서 활용을 한 거는 첫 번째 분양사례, 두 번째 임대사례. 이건 새롭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무 문제로 다 풀어보셨어요.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을 산정할 때. 예. 그래서 분양 사례를 가지고 걔네들로 층별, 효용 비율을 도출한 거를 해봤죠. 그렇죠? 거래 사례 가지고도 해봤고,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도 해봤어요. 그렇죠? 요거는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목차를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에서 뭐 전유 면적의 그 전유 부분의 면적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물어본 게 사례를 수집할 때 유의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죠. 그렇죠? 전유 면적 얘기를 할 때 얘랑 그러면 같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걔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거래 사례에서 걔네들을 유출을 할 때 분양 사례나 임대 사례에서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툴로 접근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예시 답안 가서 볼게요. 6쪽. 첫 번째가 이제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의 의의를 먼저 썼죠. 요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례 자료 수집 시 유의점. 여기서 첫 번째로 본건의 특성을 먼저 잡아줬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혼동이 많이 왔던 게, 자, 규모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이용 상황도 다른데,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답안을 볼 때는. 내용을 보시면 본건의 특성을 언급을 하면 되겠죠. 11층 규모의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 층별이 다르죠. 층별로 지금 이용 상황이 다르죠. 물론 상업용과 업무용을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별을 하자면 얘네들은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얘네들은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요. 상업용이랑 업무용이랑은. 그 다음에 5, 6층은 이런 지금 추가적인 그 설비만 나와 있었는데 급배수나 냉난방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준 거고요. 8에서 11층은 층고가 상대적으로 높고 미디어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본건이 여기서 말하는 본건은 701호가 아니에요. 집합건물, 본건 집합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층별 효용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층별 효용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사례를 기초로 한 비율 산정 시 유의점이죠. 본건과 유사한 집합 건물의 분양 사례를 수집해서 각 구분 호수별로 분양 단가를 통해서 산정할 수가 있겠죠. 이거 실무 문제에서 보셨던 거예요. 이때 수집 대상의 분양 사례도 본건의 용도가 상업용이랑 업무용이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의 용도가 일단 존재가 돼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거는 중간에 뭐 사우나나 극장이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집합 건물이 있다면 그 분양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넘어가서 임대 사례를 수집할 경우에도 당연히 집합 건물과 용도 혼합 이런 것들의 유사성을 전제로 해야겠죠. 그 외에 구분 호수별로 지금 층별 위치별 특성이 다르고, 이거는 물음 1번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내용이잖아요. 임대차 개혁이 다르니까 분양가를 기초로 한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로 검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층고가 다르고 설비가 달랐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사우나나 극장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임대가가 전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 수준이. 대표적으로 극장 같은 경우는 비율 임대차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나 극장가 같은 경우에 비율 임대차나 독과점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수입이 뭐가 있겠어요? 뭐 찜질방 이용료라든가 극장에서도 뭐 팝콘 이런 거 파는 것들 있죠? 그거 다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임대 사례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조심하자라고 쓴 거고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거래 가격의 변동 내역을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물음 2의 사례와 같이 뭐예요? 본건 사례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유치권 설정된 경매 사례나 친인척 간의 거래로서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증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일 건물 내의 거래 사례를 수집하거나 다른 건물에서 수집하다고 하더라도 층별 위치별 효용 격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포인트가 거래 사례 자체가 아니라 층별, 위치별, 효용 비율 산정을 위한 사례가 포인트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결어에서 결론인데 잘못 썼네요. 결론이에요. 사안의 경우에서 본건의 거래 사례는 기본 성립 논리인 대체성, 비교 경쟁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럼 402호를 써야 되는데 402호를 쓸 때 조심할 거는 층별 효용 비율에 조심하자. 지금 물음들을 연결하면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지만 접근하시는 방향, 요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복귀하실 때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목차 구성과 사고의 흐름을 좀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가서 볼게요. 얘는 이제 조금 최대한 간단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하라고 된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자, 첫 번째. 어떤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의의와 내용이에요. 의의와 내용이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종류, 기능, 근거, 절차, 논리, 분석 방법, 분석 대상, 방법,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다 개념을 물어봤을 때는 모든 기본서가 서술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의의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기본서에서 요것들 중에서 서술할 내용들을 골라서 그냥 서술을 해 놓은 거예요. 기본서의 구조들은. 그럼 답안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물어보면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뭐 따로 뒤에 강론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방법 그 전에 개념을 설명하는 문제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반드시 특징을 써 주셔야 돼요. 이걸 써야 이게 연결이 돼요. 왜 이게 연결이 돼요? 대상 물건의 주된 방법은 그 대상 물건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된 방법의 결정은 그 대상 물건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 대상 물건의 개념을 만약에 서술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의외의 특징을 반드시 써주시면 연결성이 좋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 전제. 자,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혼동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전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을 갖고 있어 용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왜 분류 기준을 자기가 또 설정을 해서 수익성과 비수익성으로 분류를 하거나 또는 법상이나 뭐 경제적 측면으로 분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논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분류는 이미 이렇게 하라고 주어졌고 그 중에서 주거용과 상업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비주거용의 대표적인 예로 상업용을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전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익성이 아니에요? 자, 주거용 부동산이 수익성이 아니에요? 둘 다 돼요.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주거용 부동산 수익성으로 쓰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오피스텔. 그죠? 상업용 부동산은 당연히 수익성 부동산이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잘못된 답안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방법을 할 때 수익환원법을 못 써요? 당연히 쓸 수 있죠. 부동산 평가는 뭘로 해요? 3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환원법이 적절하다. 틀린 내용이죠, 그거는. 그렇죠? 예. 3방법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안에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점이 10점이고 10점이고 10점이죠. 자, 논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비교 문제는 문제 유형을 분류를 하면 설명하고 논하고 비교하고 관계를 묻거나 사례형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하는 문제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데 2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요. 대부분 기본서 내용을 비교하는 목차를 보시면 차이점만 잔뜩 나와 있어요. 그죠? 비교하는 네이버 사전의 정의를 가서 보시면 양자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를 묻고 있고요. 또는 일반 법칙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비교하시오라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관련 서브나 기본서에 차이점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쓰죠. 배점을 다 못 가져가요. 이게 쓰기 힘든 거예요. 공통점을.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차이점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냐? 아니에요. 있어요. 차이점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요. 따로. 얘는 왜 물어보겠어요? A와 B가 비슷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얘는 누가 봐도 A와 B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뭐가 비슷하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 목차에서도 활용을 하는 건데 목차 구조를 짤 때 자, 첫 번째가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목차를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10점이면 두 개 쓰셔야 돼요. 두 개. 공통점 하나 쓰고 차이점 3개 썼다고 점수가 절대 더 가지 않아요. 공통점의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죠? 두 번째, 비교형 목차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건데 A 측면상 비교 B, C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목차로. 그렇죠? 예를 들면 효용 측면에서의 비교, 상대적 희소성 측면에서의 비교, 유효수요 측면에서의 비교. 그럼 내용을 뭘 쓰면 돼요? 이런 점에서 같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내용을 한 번에 쓰는 거죠. 그렇죠? 이 형태가 더 좋아요. 이거는 관계 목차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와 관계를 서술하실 때 동일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계를 물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면 안 돼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관계에서도 활용하는 게 요거를 중복되지 않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 관계에서 제가 활용을 하는 목차가 첫 번째가 개념상, 두 번째가 절차상, 세 번째가 논리상. 그럼 내용이 안 겹쳐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따로 빼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비교 형태의 목차로 그냥 바로 뽑아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 서술은 A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 B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에 그치지 말고 비교하라고 한 거니까 이런 점에서 같고 이런 점에서 다르다. 같은 점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던가 A는 이런 반면 B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반면 뭐뭐 보다 라는 서술어 접속사를 좀 활용을 해서 비교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관계로 물었어요. 그럼 서술어들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A와 B가 관계를 맺고 있다, 관련성을 맺고 있다, 연결되고 있다 라는 서술어로 바꿔서 문제 물음에 맞춰서 서술을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예. 그쵸? 그래서 비교와 관계, 특히 관계 문제가 2년차분들이 목차 잡기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목차를 어떻게 했느냐? 자, 첫 번째, 자, 주거용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죠. 물어본 게 뭐예요? 개념. 얘는 상업용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고요. 얘는 이제 비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개념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념이니까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10점이니까 목차가 3개에서 4개. 그죠? 3개면은 한 줄에 뭐 한 7, 8줄 정도는 나오긴 해야 돼요. 첫 번째, 목차를 3개에서 4개로 구성을 하고 목차를 어떤 내용으로 써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는 뭘 써도 된다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특징. 쓸 수 있겠죠? 그죠? 분류 또는 종류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목차를 활용을 하면은 감정평가 방법. 근데 얘는 사실 쓰기가 애매해요.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평가 방법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사실 언급하기 힘들죠. 그렇죠? 쓸 거라면 은근히 많이 쓰셨는데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예시 목차로 쓴 거는 개념의 확대, 확장 요 목차를 그냥 활용을 한 거예요. 그 범위가 점점 현재 넓어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물음 1번, 물음 2번 요 틀이 그대로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목차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걸 가져갔으면 물음 3번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가 공통점, 두 번째가 차이점, 10점이니까 목차는 두 개의 형태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죠? 이 형태의 목차를 그대로 만약에 가져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특징에서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확대잖아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잘 보시면 내용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 얘네들의 내용에 공통점, 유사점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이밖에 봐도 그냥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차를 쓸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뽑아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였어요. 차이점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다 말이 되니까. 특히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주거용과 이제 상업용의 차이점에서 목차를 활용을 하실 때 목차 표현들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목차 표현으로 그냥 제가 바꿔볼게요. 효용의 차이죠. 효용. 그렇죠? 그게 이용 상황을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들을 잘 보시면 주거용은 뭐예요? 쾌적성이죠. 상업용은 수익성이죠. 이 효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공통점이 이제 쓰기가 힘든데 이 틀이 힘드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공간과 자산 측면에서 목차를 활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의 분류 기준과 틀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어느 틀에 일정하게 메워놓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써야지로 접근하지 마시고 문제와 물음에 맞춰서 어떤 틀을 내가 쓸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얘를 분류할 때 분류 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시기로 나누면 단기와 장기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 내용들을 뭐 더 쪼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시장 참가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같이 연결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분류 틀들이 있어요.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예시 답안만 가지고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같은 문제 10점이나 20점짜리를 다양한 목차를 내가 짜보고 거기에 맞춰서 써보셔야 필력이 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틀이 넓어져요. 그 틀 기준이 있어야 모르는 문제를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아예 처리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처리 기준을 하나씩 쌓아 가시는 거예요. 지금 스터디에서. 그죠?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쉬워 보이지만 목차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였지만 그걸 제대로 살린 답안은 없었어요.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분석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술어, 그죠? 설명하고 논하는 거죠. 그죠? 배점이 어떻게 가야 돼요? 얘 10점, 얘 10점이 가야 돼요. 대부분 논하는 거에 목차가 2개 이상이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야죠. 두 번째, 물어본 거. 첫 번째, 설명하시오에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건물의 개별 요인. 요걸 물어봤어요. 그죠?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물어본 거는 목적어 물어본 게 뭐예요? 영향을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목차를 나눠보면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 목차를 이제 짜려고 했더니 건물의 제조달 원가와 관련해서 아래 제시된 건물의 개별 요인이죠. 기시된 게 4개죠? 그대로 그냥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목차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서론을 쓰실 때 원가법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조달 원가와 관련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쟤를 본문 첫 번째 설명하시오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서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 보이죠. 문제는 뒤에 거예요. 뒤에 거. 잘 보시면 건축 후 수년이 경과된 건물 중고층의 업무용 빌딩이다. 이게 주어져. 여기서 물어본 게 목적어는 영향인데 제조달 원가와 및 적산가액 산정시죠. 목차를 나눠보면 여기 10점인데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5점, 여기 5점이 가야죠. 그죠? 제조달 원가와 관련한 내용이 목차가 2개 이상 나와야 되고 적산가액과 관련한 내용이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 더. 제조달 원가와 적산가액 산정시죠. 그죠? 그럼 적산가액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생략돼 있어요. 감가수정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조달 원가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 감가수정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나눠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영향을. 그죠? 요거를 혼용해서 쓴 답안이 일단 많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시답안의 형태로 가서 보면은 요 구조를 그럼 목차가 지금 여기가 4개인데
그럼 여기도 4개가 나와야겠죠? 여기 2개, 여기 2개. 그렇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건물의 개별 요인과 관련한 내용을 여기다가 서술을 하다 보면 중복 서술이 많아져요. 요거 설명한 내용을 또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쓰게 된다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얘네들을 큰 목차로 잡고 여기 안에 내용 서술을 할 때 이게 뭐고 이걸 제조자 원가 산정 시 의사항과 감가 수정 시 영향을 나눠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목차가 4개인데 여기서 배점이 지금 20점이죠? 그쵸? 목차가 최소한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 4개 플러스 지금 제조자 원가와 관련한 상태 요거를 하나를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논하는 거에 주어에 해당하는 거 요거 수년이 경과된 건물, 요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아까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문제 1번에서 집합 건물, 본건 건물의 특성을 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녹였었죠. 똑같이 쓰면 돼요. 이 수년이 경과된 건물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보면 감가 수정이 다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중복을 피하려면 다시 안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감가 수정 안에 감가의 양태나 상태를 볼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내용들이 있죠. 걔네들을 나눠서 쓰실 생각을 했어야 돼요. 다 말은 돼요. 여기서 물리적 써도 되고 기능적 써도 되고 경제적 써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연결이 편한 걸로 잡아서 서술을 하시면 돼요. 이시답안 보겠습니다. 이시답안의 13쪽을 볼게요. 자, 서론을 썼고 서론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게 건물 같은 경우 그 개별성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개별 요인과 관련해서 건물의 개별 요인 첫 번째 목차를 그래서 뭘로 잡았어요? 건물 개별 요인 분석과 노후 업무용 빌딩의 적산가액 산정 시 유의점이 뭐냐. 사업 포섭을 먼저 이런 식으로 좀 잡아 놓은 거죠. 개별 요인이 뭐고 개별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개별 요인 분석 결과는 평가 방법이랑 선정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준공 후 수년이 경과하고 있는 중고층 업무용 빌딩에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부동산의 수용자의 시점에서 수익성이나 이용 효율성, 효용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개별 요인을 잘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전체적인 핵심 한 단어만 찾으면 개별 요인이잖아요. 개별 요인. 그 개별 요인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예시로 볼게요. 설계 설비의 기능성. 자, 여기서도 내용 서술의 그 한 거를 보시면 답안을 본인이 자가 채점을 하실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주어를 바꿔서 다시 읽어보세요. 본인의 답안을. 근데 그게 읽히잖아요? 잘못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업무용 빌딩을 물었는데 주거용 빌딩이라고 해서 본인의 답안을 읽어보라고요. 근데 그게 읽히면 나는 업무용 빌딩에 관해서 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가 채점을 하실 때 그걸 항상 활용을 하세요. 다른 말로 바꿨을 때 그게 읽히면 잘못 쓴 답안이에요. 그 사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애들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사안 포섭의 가장 핵심이에요. 업무용 빌딩에서 보시면 기준층의 면적이나 층고, 바닥 하중, 정보통신 설비, 공조 설비, 전기 용량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죠. 설계 설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쓴 거예요. 업무용 빌딩에서. 그죠? 이런 요인은 결국에 건축 비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제조자 원가에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특히 층고의 변경은 불가능하니까 통상적인 층고보다 임대료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고려할 때는 기능적 요인에 근거해서 감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쓴 거죠. 서술의 방향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개별 요인들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거기와 관련한 제조자 원가 또는 감가 수정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형태로. 그죠? 이 점을 기억하고 예시 답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4번. 자, 이것도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혼동하는 답안이 많이 있었어요. 자, 10점이고
서술어를 기준으로 먼저 나눈다고 그랬어요.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죠. 반반을 쓰셔도 되긴 하지만 기술 같은 경우 자, 물어본 걸 이제 찾아가서 볼게요. 기술하시오에 물어본 거는 의죠. 의 말고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그죠? 자 1번은 맞죠? 1번은 그러면 개설로 쓰셔도 되고요. 10점 같은 경우 아니면 상위에 관련 의의를 하나를 잡으셔도 돼요. 이 문제에서 제일 잘못된 접근이 첫 번째가 건물의 의의를 썼다라든가 원가법의 의의는 써도 되겠죠. 제주도 원가 의의는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그죠? 건물부터 시작하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지금. 그 상위 한 단계 위의 개념만 서술해서 풀어가시는 게 좋아요. 원가법에 그냥 의의만 쓰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두 번째, 기술하시오의 목차가 로마자 2번인 거죠. 설명하시오의 목차가 로마자 3번이죠. 여기 안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두 개죠. 기준과 방법을 물어봤어요. 이게 목차죠. 기준, 방법. 목차 3개 끝났죠. 10점이니까. 그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더 쓰고 싶다.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자, 방법에 쓸 게 많다고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2개를 쓰고 기준은 하나만 쓴 답안도 많이 있어요. 네. 하나를 늘리기가 힘들면 합쳐서 그냥 전체 통으로 잡으시는 게 나아요. 배점의 균형성을 봤을 때. 그죠? 자, 여기는 다 잘 작성을 했어요. 직접법, 간접법. 하면 되겠죠? 그 내용들로 쓰시면 되고, 총구 단비를 이제 나눠서 총구가 이제 직접법, 단비가 간접법에 보통 해당을 하니까 그렇게 서술을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 저거. 기준. 기준을 물어봤다고, 기준. 무슨 말이냐? 얘랑 종류는 다른 말이에요. 복제원가, 대치원가 쓴 사람들 잘못 썼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쓴 답안이 너무 많아요. 그죠? 기준 뭐예요? 제주도원가의 기준 뭐예요? 실무기준 해설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적인 건설비에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죠. 목차를 2개로 나누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적인 건설비에 통상적인 부대 비용 쓰면 되죠. 나눠서.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죠? 대치원가, 복제원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거에 제목과 내용을 잘 연결을 시키고 채점을 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차 잡은 것과 내용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문제, 물음에 맞춰서 오픈북은 3기까지 해도 돼요. 네. 저는 4기의 절반 정도까지는 하셔도 된다고 봐요. 최소한으로 막판 2번에서 3번까지만 안 보고 100점을 완성하시면 할 수 있어요. 예, 작년에 그게 입증이 됐고, 심지어 제 거 문제는 이제 4년차도 100점의 100분을 막판 2주 전까지는 완성을 못한 사람도 합격을 했어요. 예, 문제가 그만큼 좀 난이도도 있고, 100점의 100분을 쓰는 거에 너무 압박을 받기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아는 문제가 잘 나왔을 때 걔네들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쓸 생각만 하세요. 빨리 처리를 해야 모르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목차나 답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실제 시험에서 100점을 못 써요. 네. 자기는 100점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는 것만 그냥 쓰고 나온 거예요. 그냥 답안지 줄수만 채운 거라고요. 물어본 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과 스터디에서 채점의 점수 결과가 이론에서 좀 타학원 같은 경우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엔 제가 안 했었지만 19년도에 할 때도 그때 합격한 친구들이나 그런 자료들을 모아보면 제가 스터디 점수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19년도만 해도 그때는 이제 제 거 점수가 이제 짜다고 사람들이 3기, 4기 때 좀 많이 불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5점씩 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이랑 되게 괴리가 있어요.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작년 꽈락률이 많이 높은 걸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계속 나가기로 했으니까 점수에 있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4기 때 내가 완성하겠다. 예, 그래서 복귀를 하실 때 답안 작성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실 때는 어떤 문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목차를 어떻게 짰고 답안 작성 예시 답안을 보면서 내용을 외울 게 아니라 좋은 문구와 단어를 외울 게 아니라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썼는지 문장의 흐름을 가지고 키워드만 한 단어씩 뽑아서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복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